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등장할 만큼 오랜 세월 우리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두통인데요. 이 두통이 눈에 보이는 증상이 아니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악귀가 붙었다라고도 표현을 했다고 하죠. 네, 이렇게 뚜렷한 이유 없이 잊을만 하면 두통이 찾아오는데요. 두통은 단순히 머리가 아픈 걸 떠나서 좀 빙글빙글 어지럽기도 하고 속도 울렁울렁한 것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망치로 머리 맞은 것 같다라고도 표현하시던데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함께 괴롭혔던 이 고질병, 두통, 과연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의 신경과 이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눈앞이 핑 돌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일이다. 보통 이런 증상을 느껴도 대부분 시간이 약이겠거니 할 뿐 시간을 들여서 검사나 치료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어지럼의 원인도 아주 많고 두통의 원인도 아주 많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두통은 어지럼을 같이 동반하고 일반적으로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종의 뇌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중요한 질환의 신호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또는 점점 심해지거나 또는 다른 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될 때는 꼭 그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흔한 증상인 만큼 이러다 말겠지 방심하기 쉬운 두통과 어지럼증. 그 중에서도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관건. 신경과 전문의 이준 교수가 당신의 머릿속을 점검한다. 각 가정마다 상비약 상자는 한 통씩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소화제가 있죠. 소화제 있고 뭐 감기약 있고요. 또 빠지지 않는 게 두통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두통약을 이렇게 소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말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좀 자주 아프다 보니까 좀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싶다가도 너무 지장이 가면은 또 약을 먹곤 하는데요. 근데 또 보통 사람들은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통의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두통국제학회에서 두통을 분류했는 것을 보면 두통의 종류가 300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0가지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통은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상당수의 두통 환자들이 두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통이 있을 때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어지럼증도 아시다시피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통과 어지럼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금방 소실되기도 합니다.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런 두통과 어지럼증이 뇌혈관 질환이나 다른 뇌 질환의 위험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통과 어지럼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이 두통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32세 여성 환자분이시네요. 예, 저희 병원을 방문한 환자입니다. 환자분은 오른쪽 머리가 아팠고 또 눈이 같이 아팠습니다. 환자분이 우리가 두통 환자에게 물을 때 어디가 아프냐, 어떤 식으로 아프냐고 묻게 됩니다. 환자분은 심장 박동에 따라서 즉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아주 심한 형태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누워 있어야 될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통이 있을 때 단순히 두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지럼증이 있고 또 우리가 속이 메스껍다, 구토를 한다,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문제는 이런 두통이 있을 때는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통이 있을 때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거나 돌아다니면 두통이 나아진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가볍게 걷는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두통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두통이 있을 때 상당히 빛이나 소음에 민감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두통을 악화시키고 또 불빛이 번쩍인다든지 이런 것이 두통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가만히 누워서 자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통증은 환자의 경우는 하루 내로 저절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두통이 없는 날은 아주 멀쩡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환자는 답답하니까 당연히 MRI 검사를 해봤고 MRI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사항이 없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환자에게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증상만 봤을 때도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편두통의 한 예입니다. 오늘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의사들한테 부르면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환자들이 와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그 정도 두통으로 사람 죽지 않습니다. 두통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일단 드셔보세요. 네. 스트레스 그만 받고 편하게 지냈어요. 아무래도 정신건강과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선택하는 건 다른 병원을 가보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다른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의사들이 아무래도 환자가 갖는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하면서 자신도 그런 고통을 갖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네. 환자의 마음에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통은 실제 매우 흔합니다. 물론 이것은 외국에서의 보고인데요. 일반 인구의 98%가 두통을 경험해봤다. 이 말은 실제 모든 사람이 다 두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네. 일반 인구에서 65% 정도는 정기적으로 두통 증상이 있다. 또 20%는 아주 심각하거나 빈번해서 두통 때문에 고통을 본인이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또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두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두통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두통이 있을 때 이것이 혹시 머리에 어떤 병이 있어서 못쓸병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머리에 못쓸병이 있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이것으로 나쁜 것으로 진행한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두통을 원발 두통과 2차 두통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두통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럽게 이것이 일종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 갑자기 생겨난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다. 네. 망치로 내 머리를 누가 심하게 때리는 것 같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두통이 보통 있으면 3일 내로 좋아지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 점점 더 진행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두통의 정상이 호전이 없고 또 어떤 종류의 두통은 우리가 기침을 할 때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그런 것과 관련해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50세가 넘어서 갑작스럽게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두통은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앉거나 서기만 하면 두통이 곧 생긴다. 즉 자세와 연관된 두통도 있습니다. 또 어떤 두통이 있을 때는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서 목이 뻣뻣하고 열이 난다고 표현하고 또 두통이 있으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기도 하며 두통을 심하게 겪던 환자가 서서히 의식이 떨어지고 자꾸 조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 경련 발작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항혈전제 약을 먹다가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임신 중이나 암으로 치료 중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런 두통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조금 걱정하고 조금 검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위험 신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은 진짜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 먹고 잠깐 호전되는 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병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두통이라는 게 잠깐 아팠다가 또 다시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또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게 되나요? 두통의 진단에서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병력 청취입니다. 즉 환자분께서 어지럼이나 두통이나 다 본인이 얘기해 주십니다. 제가 그 아픔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의사가 그것을 유도하듯이 물어봐야 됩니다. 네. 즉 두통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점점 심해집니까? 얼마나 자주 아픕니까? 두통이 이전하고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와 연관이 있습니까? 이처럼 병력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두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말이 어둔하다든지 한쪽 편 손발이 저리다든지 또 의사가 직접 체크했을 때 감각의 차이가 있다든지 시야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갖고 있는 위험인자를 꼭 물어야겠죠. 대표적인 심혈관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느냐, 당뇨가 있느냐, 고지혈증이 있느냐, 심장질환이 있느냐 이런 위험인자를 같이 고려해 봐야 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원발 두통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2차 두통은 하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원발 두통이라고 결론을 내릴 때도 아무래도 이것이 2차 두통일 수 있다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고 2차 두통일 때는 당연히 뇌검사를 해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네. 원발 두통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병 자체가 두통을 특징을 하는 병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편두통입니다. 또 긴장형 두통, 군발 두통 이런 것인데 편두통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편두통 자체가 두통을 만들면서 진단을 하는 병입니다. 이에 반해서 2차 두통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두통이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뇌종양이 있다, 뇌혈관 질환이 있다, 뇌염이 있다, 내막염이 있다 이런 기질적인 원인에서 두통이 하나의 정상으로 생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원발 두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그림이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이 표시가 된 것이 있잖아요. 오른쪽 눈하고 오른쪽 이마 한쪽 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두통. 예, 편두통 환자들이 상당수가 이렇습니다. 눈 쪽에만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물론 안과적 질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군발 두통의 한 예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환자를 볼까요? 앞이마, 뒷머리, 목 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의 한 예입니다. 네. 이것은 주로 편두통이나 군발 두통이나 긴장형 두통 환자들이 두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이쪽 편에 두통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원발 두통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뭘까요?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에 많은 것은 실제 편두통입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상당수는 편두통이 실제 많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보고인데요.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갖고 있고 퇴행성 관절염이나 당뇨 천식은 한 7에서 8%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편두통은 15%나 갖고 있습니다. 즉 편두통이 아주 흔한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편두통이 그렇게 흔하다면은 남녀 성별 차이는 있을까요? 발병에 있어서? 예, 그럼 편두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편두통을 TV에서 편두통 약에 대해서 모델들을 봤을 때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네. 뭐 남성이 선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보면 뭐 내 여자친구에게 어떤 두통 약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로 여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예. 편두통이 얼마나 많은 인구에서 편두통을 갖고 있느냐 물론 통계마다 조금 다르지만 남성의 경우는 한 7%, 여성의 경우는 보고마다 좀 다르지만 한 18% 정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편두통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경이 있고 나서 사춘기가 되면서 여성의 편두통을 가진 비율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폐경이 이루어지면 다시 비율이 남성처럼 낮아지게 됩니다. 예.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생각하듯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편두통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두통의 발생 비율을 보게 되면 남성하고 여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한 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요. 편두통이 이 두 쪽 움푹 들어간 관자놀이에서 시작된다. 여기, 예.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까 또 보여주신 자료에 따르면 한쪽이 엄청 아프다. 이렇게도 알려주셨는데 워낙 흔한 또 질환이다 보니까 오해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편두통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통은 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 네. 너가 마음을 잘 가져야 된다. 마음 편하게 지내라. 예. 또 어떤 분들은 두통이 있을 때 체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두통이 있기 전에 눈앞에 지그재그선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지랑이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 있는 게 불빛이 보이긴다고 합니다. 그런 시각 조짐이 있고 또 눈이 같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안과에 가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 즉 안구통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죠. 또 한쪽 머리만 아프다? 한쪽만 아프면 다 편두통이다. 뒤에 말씀드리죠. 구토를 할 정도면 상당히 머리에 뭔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게 없다. 또 두통은 편두통 환자들 특히 치료해도 잘 낫지 않으니까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두통은 유전병이다. 물론 편두통에서 일부는 가족적인 소인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두통이 있을 때 너가 마음을 굳게 먹고 견뎌야지. 그렇다고 약을 자꾸 먹으면 어떡하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좋다. 그래, 그 약을 아주 자주 먹어라. 어떤 분들은 10개, 20개, 어떤 분들은 매일 먹는 분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약을 자꾸 먹는 것이 과연 도움될까?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스트레칭을 해봐라 이런 얘기도 예, 하던데. 그런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 두통도 있습니다. 실제 몇몇 두통에는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도 있고 잘 연구된 건 아니지만 주로 긴장형 두통일 때 그런 보고들이 많습니다. 두통의 양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TV에도 많이 나옵니다. 네. 머리 아프시면은 천이나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동여 매는 장면들이 많은데 효과가 실제 있습니까? 예, 머리 수건으로 이렇게 머리를 감쌌을 때 예. 우리가 어느 부위인지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마 쪽, 네. 뒤통수 쪽, 목 쪽입니다. 예. 많은 수의 긴장형 두통이 그쪽 부위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 주로 이렇게 감싼다고 하는데 예. 긴장성 두통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마사지 요법이나 또는 그 부위의 주사요법이 도움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 글쎄요, 머리를 감싸는 것이 얼마나 감쌀지, 얼마나 강하게 감쌀지 모르지만 네.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마사지라면 또 그것이 본인의 스트레스에 푸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것이 그렇게 손해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압박을 해서 지압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어서 또 환자분 한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10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두통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끔 오랫동안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다면 약간 의사 입장에서는 큰 건 아니겠구나 하고 약간 마음을 조금 놓게 됩니다. 예. 한쪽 편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을 때는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될 정도다. 두통이 있을 때 눈이 아주 심하게 아프고 두통이 있을 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걷는 거나 이런 일상적인 생활도 못하게 된다. 또 목이 메스껍고 막 구토를 막 한다.
그리고 소리에 상당히 예민해져서 늪에서 누가 고함을 지르거나 음악 소리가 들리면 두통이 점점 더 심해진다. 또 진통제를 복용했을 때 효과도 없고 그런데 하루 정도 지나면 또 금방 또 멀쩡해지고 근데 이런 두통이 어떤 여성분의 경우는 생리 전에 주로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1년 전에 이런 두통으로서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사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있다는 소식을 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앞서 질문에 나왔듯이 편두통은 한쪽 편에 생기느냐? 네. 외국의 보고지만 왼쪽, 오른쪽 뭐 이런 비율로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비율로 생길 수 있지만 양쪽에 생기는 경우가 한 24% 된다고 합니다. 어떤 보고에는 넓게 보고하는 곳은 40% 정도가 양쪽 편에 생길 수 있고 어떤 보고에서는 뒤쪽에 더 많이 생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편두통은 한쪽 편에 생긴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한쪽 편에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왼쪽에 생기기도 하고 오른쪽에 생기기도 하고 양쪽에도 다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통의 정도를 표현할 때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경도, 중등도 아주 심한 정도, 흔히 말하면 중등도만 돼도 누워 있어야 되고 심한 정도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편두통의 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장이 뛰듯이 펄쩍펄쩍 뛰듯이 맥박이 뛰듯이 두통이 있고 두통이 있을 때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움직여도 두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걷는 행동도 잘 못한다. 그래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뭐 보통 하루인데 오래 갈 때는 3일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의 대표적인 증상으로서 메스껍고 심하면 구토가 나온다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두통이 있으면서 속이 메스꺼워서 내시경 검사를 해서 환자를 입원시켜서 검사를 했는데 환자 구토를 일정 기간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구토를 하는데 검사를 해도 괜찮아서 저희과에 의뢰가 돼서 가보니까 편두통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오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어린이 편두통의 경우에는 반복 구토 증후군이라 해서 단지 구토만이 편두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편두통의 특징 중에 한 개가 한쪽 편 머리가 아프면서 눈이 같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알이 빠질 듯이 아프다. 당연히 안과에서 안압을 검사했는데 안압은 정상이고 눈이 충혈되지도 않습니다. 안과적인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머리가 아플 때는 같이 눈이 아프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또 편두통 환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무살 같고 건드려도 아프다. 흔히 말하면 본인들 얘기를 그대로 옮기자면 바람만 불어도 머리에 바람 맞아요. 지나가도 머리가 아프다. 빗질을 못한다. 닿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편두통이 만성 편두통이 되면 상당히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역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자극에 대해서도 통증으로 인식을 해버리게 됩니다. 또 편두통 환자들의 특징이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자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고 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본인은 어두운 데서 그냥 잠을 자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그 실제 소음이나 빛이나 이런 것들이 통증에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통증을 더 잘 유발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이는 마치 뭐 액자 모양처럼 보이는 거 있죠. 네. 이 조짐의 형태입니다. 조짐 중에 대표적인 것은 눈에 나타나는 조짐입니다. 즉 눈앞에 지그재그 선 모양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아지랑이 선이 나타나고 이 그림에 있듯이 어떤 분은 시야의 한 부위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심하게 아프고 머리가 욱신욱신거리듯이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구토를 하고 이것이 편두통의 대표적인 특징에 해당됩니다. 네. 편두통의 그 증상을 아주 최대한 공감할 수 있게 쏙쏙 네.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편두통의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스트레스를 가장 먼저 꼽습니다. 맞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편두통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예.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유발인자를 본인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두통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본인이 편두통의 위험인자를 기억을 해서 일기를 쓰듯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면 패턴이 변화가 있다든지 예. 또 날씨가 영향을 미치냐 또 뒤에 언급을 하겠지만 음식도 연관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식사를 못하는 것이 오히려 두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심한 스트레스 당연히 두통의 원인이 되고 또 빛이 번쩍인다든지 소음도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이 밖에도 호르몬의 변화나 여성의 경우 이런 것들이 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걸 먹는다고 다 편두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음식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나의 대표적인 것이 초콜릿, 향신료, 치즈, 소시지, 피클, MSG가 많은 음식, 흔히 말하면 우리가 뭐 어떤 일부에서는 중국 음식만 먹으면 뭐 편두통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아는 것이 자기가 편두통이 이런 음식을 먹고 나서 생겼다면 이런 음식을 당연히 피해야겠죠. 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약입니다. 약물 압록 두통이 생깁니다. 편두통이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약을 자기가 편두통에 이 약을 먹었으니까 효과가 있다.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편두통이 아니더라도 약간 내가 뭔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약을 먹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약을 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어떤 두통에 많이 먹는 약들 있잖아요. 타이땡땡. 예. 타이땡땡은 오히려 약간 그런 것이 조금 적은 편인데 그런 약을 먹는 횟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결국에는 약을 먹음으로써 두통이 오히려 더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통약은 절대 남용하면 안 됩니다. 트립탄이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주 편두통에 특별하게 사용되는 약이고 아주 효과적인 약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 달에 10번 이상 복용하게 되면 나중에 트립탄 자체가 두통을 만들게 됩니다. 편두통이 만성두통으로 변하는데 그때 약물에 의한 만성두통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편두통 환자들이 복합 진통제를 먹습니다. 진통제가 여러 개 성분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먹으면 역시 약물의 남용이 됩니다. 또 단순 진통제도 한 달에 15번 이상 복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만성적으로 두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번 이상 복용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까? 상당히 많죠. 대학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서 매일 아프다고 할 때 우리들이 일상두통이라 해서 뒤에 말하겠지만 매일 두통이 있는 분들, 한 달에 15일 이상 아픈 분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약을 뭐 먹고 있습니까를 묻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것 자체가 두통을 완화시킨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약에 의해서 만성두통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한 달에 8번 이상은 드시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통이 있을 때 약을 먹는 게 가장 쉬운 또 치료법이긴 한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또 다른 치료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유발 인자를 줄이는 게 또 예방법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겠죠. 줄이면서 또 치료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편두통을 치료할 때 이렇게 5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먼저 유발 인자를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두통이 생겼을 그 당시에는 힘드니까 당연히 급성기 치료를 하고 두통의 빈도가 너무 많으면 예방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동반되는 질환이 있으면 치료를 합니다. 먼저 유발 인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요즘은 두통 앱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환자들이 거기에 설치해 있는 것을 갖고 와서 보여줍니다. 두통이 얼마나 있었느냐, 자기가 그 당시에 뭘 먹었느냐, 혹시 전날에 뭐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잠을 안 잤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통을 유발인자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우리가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카페인, 초콜릿,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 또 약물 중에 일부, 또 붉은 포도주, 또 운동을 했을 때 두통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날씨의 변화에 따라 어떤 분은 전혀 상관없지만 두통이 생기는 분이 있고 생리주기나 심한 스트레스나 또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거, 잠이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것을 기록해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죠. 당연히 규칙적으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운동하고 유발인자를 줄이고 또 커피를 많이 먹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카페인이 많이 든 것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자체가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그것 자체도 두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비만인 경우 두통이 많이 생긴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일단 두통이 생겼을 때는 급성기 때 치료를 해야 합니다. 특히 편두통은 급성기 때 본인이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어떤 약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두통에 특별하게 개발된 약, 아까의 대표적인 약이 트립탄입니다. 가능한 초기에 빨리 약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버틸 때까지 버티자고 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두통이 진행됩니다. 트립탄 제제를 먹었을 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먹고 나서 보통은 우리가 한두 시간 내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자체가 만성두통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약물을 남용하지 않도록 잘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자기 스스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방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두통이 발생했을 때 급성기 치료고 편두통이 너무 자주 있을 때 아무래도 급성기 약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그 빈도를 줄여서 이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좀 늘려보자. 적어도 이 사람이 며칠 이상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예방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방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두통에 대한 역치를 올려주고 유발인자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방치료의 약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예방약, 예방치료 중에 하나 보톡스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급성기 때는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먹게 됩니다. 두통이 발생했을 때만. 그렇지만 예방약은 두통이 있든 없든 쭉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약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계속 먹자고 하고 그리고 줄일 때도 적어도 천천히 몇 개월에 걸쳐서 줄여 나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예방약을 먹었을 때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예방약을 먹었으면 두통이 전혀 안 생겨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두통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약간 낮추도록 환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흔히 말할 때 반 이상 호전되면 빈도가 반 줄거나 강도가 반 줄고 이 사람이 일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예방치료가 효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예방치료를 할까? 모든 사람한테 예방치료를 하는 건 아니죠. 약간 보고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에 8회 이상 두통이 있거나 두통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두통이 발생했을 때 쓰는 약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또 너무 자주 진통제를 먹거나 또 우리가 두통약을 쓰는데도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가 여기 예방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두통이 있을 때 환자가 자고 나면 좋아지니까 그냥 약 먹을 필요 없어. 잠만 잘 자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고 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두통이 점점 길어지고 심해지기도 하고 진통제의 효과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약진통제를 너무 남용하고 또 환자가 기분이 우울해지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만성두통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있던 것이 나중에는 한 달에 보름 이상 생기는 만성두통으로 생겨서 매일 두통이 있고 그리고 간헐적으로는 심한 두통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그런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항상 약물 남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달에 10회에서 15회 이상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두통이 있는 사람들, 약을 또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입원을 해서 약을 못 먹게 하고 소위 말하면 해독 치료를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약물의 남용을 중단하고 다른 동반 질환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환자 사례를 직접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5세의 남성입니다. 예, 저희 병원을 방문한 비슷한 환자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예. 20대부터 비슷한 양상의 두통이 있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잦아지고 네. 두통은 양쪽 뒷머리, 뒷목, 또 어깨까지 생기고 표현을 할 때 띵하다, 무겁다, 뭔가를 올려놨다. 그렇지만 편두통 때 보이듯이 구역이나 구토 증상은 없고 주로 오후가 되고 조금 피곤할 때 그렇고 신경을 쓰거나 잠을 못 자면 더 심해지고 푹 자고 또 스트레스 풀고 이러면 좋아지고 다른 특별한 건 없고 신경학적 검사상에서 또 역시 특별한 게 없고 흔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45세 남성의 상당수가 겪는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보통 뒷골이 당긴다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예, 뒷골이 당기는 원인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가 안 좋을 때도 그렇고 뒤쪽에 아무래도 목 주변에 근육이 많은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 좋은 자세를 하면 뒤쪽 편에 통증이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람이 바로 호소하는 부위가 바로 이런 부위죠. 앞머리, 또 앞이마, 흔히 말하는 뒷머리, 목 이런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두통입니다. 긴장형 두통입니다. 주로 머리, 목 주변의 근육이 가닥에 긴장이 되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플 때 이게 편두통인지 긴장성 두통인지 이거는 그 부위 보고 스스로 판단을 좀 하면 되는 걸까요? 예, 지금 이 그림은 조금 단순화시켜서 모든 경우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좀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편두통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편두통의 진단 기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두통 지속 시간이 편두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3일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에서 72시간이다. 일단 예라고 합시다. 네. 두 번째, 두통이 중등도 이상이나 심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 못하고 누워있는 경우죠. 그 정도로 심하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한쪽만 아프다. 예, 한쪽만 아파요. 움직이면 심해진다. 움직인다는 것은 예를 들면 바람을 쐬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두통이 된다. 두통이 박동성이다. 맥박이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가졌을 때 일단은 2개 이상을 가졌을 때 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플 때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를 한다. 또 머리가 아플 때 불빛이나 소음이 두통을 더 심하게 한다. 이 중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에 해당된다면 이분은 편두통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단계까지는? 예, 그런 사람들은 많죠.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편두통 환자에게 우리가 꼭 묻는 것이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가 있느냐 아니면 당신이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불빛이 번쩍일 때 더 두통이 심해지느냐 이것을 꼭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긴장형 두통을 볼까요? 약간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통의 지속 시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두통처럼 제한적이지 않고 좀 더 넓게 잡혀 있는데 두통이 아주 좀 약하거나 중등도다. 편두통처럼 중등도이거나 심한 것이 아니라 좀 약하다. 그래도 자기 생활한다. 두통이 있어도 한쪽이 아픈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아프다. 두통 시에 움직이면 오히려 낫다. 뭐 얘기하거나 딴 데 정신을 쏟거나 밖에 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을 쐬면 좋아진다. 두통이 맥박 뛰는 그런 양상은 아니다. 이 중에 두 가지를 가졌을 때 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편두통 때 보이는 증상인 구토, 미스거림, 빛이나 소리에 민감함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두통이 있을 때는 이 세 가지 예에 해당되면 우리가 긴장형 두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과 긴장형 두통은 이렇게 증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두통 환자나 긴장형 두통 환자가 결국 만성형 두통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두통이 한 달에 15일 이상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이거를 만성 매일 두통이라고 합니다. 또 진통제를 10일 이상 먹을 때 이런 분들은 약물 가용 두통이 될 수 있다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난주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인생 최대의 고비를 넘긴 것 같다는 서은미 씨. 처음에 우리 운동장에 한 5시 10분 되면 엄마들 모이고 운동하거든. 한 바퀴 돌아가 다 와가는 머리가 영 도는 게라. 그래 머리가 돌아가 양쪽을 잡았다 카요. 잡아 넘어가는데 엄마 올라오는 게라. 그래 올라가 올리고 그 둘이 부처가 집에 왔다. 집에 와가는 집에 또 올리고 사고 올리는 거라. 아프다 그만큼 이 머리가 이 완전 애기 넣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아파가 이리 구불고 저리 구불고 아야. 여기. 하룻밤을 참아봤지만 도저히 가시지 않는 두통에 결국 병원을 찾은 은미 씨. 내원 후 진행한 검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급성 뇌경색이란 진단을 받았다. 어지럼증과 균형장애를 주증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처음에 어지럼증이 심했고 균형장애가 심했는데 병원에 올 때는 조금씩 좋아졌다는 상태로 왔습니다. 실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외에 다른 증상은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경학적 검사를 했을 때는 약간의 균형장애와 동반된 실조증이라 해서 우리가 전정기능의 장애를 의미하는 그런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약하게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의 병변,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이겠죠. 뇌의 병변을 구분하기 위해서 뇌영상 검사를 시행했고 그 뇌영상 검사에서 소뇌 쪽에 뇌경색이 확인되는 환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도 있었던 상황. 실제로 이번 뇌경색을 겪은 후 은미 씨의 손의 일부분에는 영구적인 병변이 남은 상태다. 그 어지럼증 검사실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안진 검사를 주로 하게 됩니다. 안진 검사라는 것은 어지럼증이 유발될 때 우리가 뇌에서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 그것이 눈동자가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눈동자가 자발적인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눈동자의 움직임 방향이 어지럼증 진단에서 많은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런 안진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밖에 이제 필요하면 뇌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뇌영상 검사를 시행해서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또 필요한 경우는 혈관 검사를 같이 해서 뇌에 어지럼을 담당하는 뇌로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게 됩니다. 신체에 후유증이 없는 게 불행 중 다행인 부분. 은미 씨는 앞으로 예방 치료를 지속하며 건강을 챙길 예정이다. 신경도 덜 설득해도 안 된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이게 전부 신경이거든. 퇴근하면 하고 싶은 거는 그저 운동하는 거 하고 그저 집에 가서 하고 그 영감용 거두고 그래야지 또 왜 하는 거래. 뭐 약 먹고. 근데 건강관리 하려고 하면 이제 병원에 시킨 대로 해야지. 자, 지금까지 일단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두통에 이어서 또 함께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평행 감각기관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도 운동을 하는데 이 어지럼증이 생기는 구체적인 원인 또 두통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편두통 환자들이 증상 중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아프면서 속이 메스껍고 구토를 하고 또 소리나 빛에 민감하고 또 어지럼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몸에 힘이 빠지고 편두통의 환자들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실제 두통 환자들이 어지럼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65세 여자인데 6개월 전부터 어지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지럼 양상을 우리가 물었을 때 주변이 빙빙빙 돌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비스듬히 누울 때 생기고 피곤하면 더 심해진다. 그런데 귀에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귀에 이명이 있다든지 이런 귀에 관련된 증상은 없고 어지러울 때 걸으면 약간 균형 장애가 있는데 겨우 걷기는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며
또 어지러울 때 다른 동반 증상, 예를 들면 마리오도나다든지 힘이 빠진다 이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어지러움을 느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깜깜한 방에 갔을 때, 불이 다 꺼졌을 때 막 몸의 균형을 못 잡고 이러잖아요. 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을 잡는데 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병을 앓는 사람, 또 어떤 경우는 항생제를 많이 써서 귀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어지럽다고 하잖아요. 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체성 감각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을 이렇게 짚는 것입니다. 네. 관절, 각도, 또 닿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푹신푹신한 소파에 올라가면 균형을 잘못 잡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눈, 귀, 몸이 우리 몸의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결국 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뇌와 눈, 귀, 몸이 다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한 전정기능 장애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흔히 말하는 폭넓은 어지럼증은 심혈관계나 자율신경 기능이나 또는 심리적인 원인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지러움을 원인에 대해서 분류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전정기능 이상, 균형을 담당하는 기능 이상일 때 하나는 말초 전정계 질환, 하나는 중추신경계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추신경계 질환은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에 해당됩니다. 뇌졸중으로 어지럼이 생긴다. 또 편두통으로 어지럼증이 생긴다. 소뇌실조증으로 어지럼이 생긴다. 즉 뇌 자체의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말초신경계 질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표적인 것이 귀에 문제가 있거나 네. 귀와 뇌를 연결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석증이 들어갈 것이고 귀와 뇌를 연결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전정신기염 또는 메네르병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 밖에 전정기능 이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금 표현이 빙빙빙 돈다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어질하다, 아찔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빈혈이나 기립성 저혈압이나 심장질환이나 심리적인 원인 또 기타 원인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지럼이 가끔 생기는데 꼭 병원에 가야 하나? 한 번은 병원에 가봐야겠죠. 당연히 당신이 생기는 어지럼 중에 환자분이 그걸 구분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것이 원인이 다양하니까 어떤 종류의 어지럼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이석증의 경우는 아주 전형적이라서 어떤 경우는 바로 진단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바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와 반해서 뇌졸중 환자가 어지럼증만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꼭 병원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지럼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냐?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환자가 말하는 병력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어지럼증은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또 환자분이 제 앞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응급실에서는 있지만 환자가 어지럼증이 어제 있었어요, 뭐 일주일 전에 있었어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는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언제 있었느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느냐, 어지럼증이 어떤 자세, 즉 누울 때만 생기느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생기느냐, 어지럼증이 생기면 얼마나 가느냐, 어지럼증이 빙빙빙 도느냐, 어지럼증이 있을 때 어떤 다른 증상, 즉 귀에 문제가 있다, 이명이 있다, 또는 팔이 저리다, 말이 어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환자에게서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죠. 뇌신경 기능 이상은 우리가 뇌신경 검사를 해서 팔의 힘을 체크한다든지 또는 안구가 움직이는 걸 체크한다든지 이런 검사를 하고 귀 검사를 해서 고막이나 청력을 검사하고 여기 적혀있는 안진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지럼을 담당하는 신경이 자극을 받았을 때 눈동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천장이 빙빙빙 돌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 앞에 와서 제가 지금 어지러운데 천장이 빙빙 돌아요 이랬을 때 제가 눈을 봅시다 이랬을 때 눈이 아주 안 움직이고 아주 좋게 안정된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빙빙빙 안 돌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돌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천장이 빙빙 돌아요 했을 때 제가 눈을 봤을 때 천장이 정말 눈동자가 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지럼을 담당하는 뇌가 자극을 받으면 눈을 움직이게 하는 뇌를 같이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주변이 빙빙빙 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영상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걱정하는 건 이거죠. 어지럼증이 뇌졸중이나 뇌의 이상에 의해서 생기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 문제로 생기는 건 급하지는 않아요. 뭐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뇌졸중이나 뇌의 이상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지럼이 생겼을 때 일어난 분들은 대부분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신경학적 검사를 해야 되고 특히 환자분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질환이나 고지혈증 등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갖고 있고 연세가 많은 분이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나쁜 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환자를 봐야지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앞쪽에 말씀하셨던 갑작스러운 어지럼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빈도라든지 강도에 따라서는 또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그것을 표현하기는 좀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심하게 어지러운 것은 오히려 말초적인 어지러움이 더 많습니다. 이석증 환자들 아주 막 구토를 많이 하고 못 견디고 막 아주 심하게 어지러움을 호소합니다. 예. 뇌 자체의 문제인 환자 중에서 별로 그냥 어지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인데 사진을 찍어보면 뇌졸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뇌 자체의 환자가 아주 심한 어지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추성 어지러움은 강도만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지러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은 우리가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지러움의 원인 중에서 제일 흔한 것입니다. 보통 이런 어지러움은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갑자기 생깁니다. 양성이란 말은 결국에는 대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석증 환자에게는 어지럽고 올리지만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위현운이란 것은 어느 특정 방향으로 머리를 돌렸을 때 심한 어지러움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는 왼쪽으로 누울 때 생깁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이석증은 중년 이후에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지만 젊은 연령에도 생길 수 있고 여자에게 더 흔히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석증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은 이런 돌가루, 즉 이석입니다. 기에 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전자현미경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돌이 점점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을 딱딱하게 잡아주는 조직이 있는데 기 안에 그 조직이 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돌이 생기고 느슨하게 되어서 잘 잡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 원래 위치에 있지 않고 이 같은 방골이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이석이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 부딪히고 나서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장기간 누워있다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정신경염이나 중이염 이런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석증은 우리가 의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증이 있을 때 우리가 방골이관으로 돌이 들어갔을 때 앞쪽으로 들어갔느냐, 옆쪽으로 들어갔느냐, 뒤쪽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조금 치료법이 다른데 어떤 경우는 금방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꼼짝을 못하다가 걸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의 진단이 중요한 거죠. 이석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나서 이석을 원래 위치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느 쪽으로 들어갔느냐를 보고 나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리는 방법을 써서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석증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한 70% 이상이 됩니다. 돌을 집어넣으면서. 물론 재발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발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재발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했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다시 우리가 돌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그 이석증을 일컬을 때 봄철 꽃멀미라는 표현을 쓰시나요? 저는 솔직히 잘 쓰진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생각나죠. 2015년도에 아주 어지럼증에 대해서 유명한 미국에 계신 분이 이석증의 발생률에 있어서 어쩐 계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보고의 근거는 우리가 이석증은 현재 추정하기에는 소위 비타민 D의 수준하고 레벨하고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이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비타민 D 레벨이 낮아져 있는데 이 낮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이석증이 잘 생긴다는 보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초봄에 제일 낫게 됩니다. 그래서 초봄에 그런 이석증이 잘 생긴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반대의 보고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보고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나오는 역학조사에서는 또 계절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석증처럼 또 귓속 문제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질환이 있는데요. 네. 전정신경염이라고 합니다. 환자 사례 보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조금 이석증하고 비슷하게 어지럽지만 조금 양상이 다르죠. 환자는 역시 응급실로 왔는데 심한 어지럼과 균형을 잘못 잡아서 왔습니다. 환자가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으로 주변이 빙빙빙 돌아간다고 우리가 보통 천장이 빙빙빙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전정 기능의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수면 넘어지거나 하고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근데 이분은 바로 며칠 전에 심한 감기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감기를 앓고 이런 사람이 심하게 빙빙빙 돌아가는 양상의 어지러움이 동반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어지러움이 이석증처럼 이렇게 자세와 연관이 별로 없고 금방 좋아지는 형태가 아니고 지속될 때 우리가 다른 정상이 동반되는 정상 마비나 마리오드나나 이런 게 없었을 때 항상 의심을 해야 합니다. 전정신경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방골이관에 있어 우리가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부위하고 뇌를 연결하는 신경입니다. 즉 이석증은 방골이관 자체라면 방골이관하고 뇌 사이에 있는 전정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정신경이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심한 어지러움이 발생하고 수일에 걸쳐서 생깁니다. 이석증은 보통은 하루 좀 보통 환자들은 20-30분 심하다, 어떤 사람은 서너 시간 그렇다. 그러다가 2-3일 지나면 금방 좋아지는데 전정신경염 최소한 하루 이틀은 아주 심하게 어지럽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역시 특별히 귀에 이명이 들린다든지 청력이 들린다든지 다른 신경학적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자꾸 몸이 균형을 못 잡으니까 자꾸 설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전정신경염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추정하기에는 전정신경염은 어떤 바이러스 감염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아주 그쪽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다고 합니다. 전정신경염의 치료는 이석증처럼 돌을 거꾸로 집어넣는다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조금 정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쓰고 또 급성기가 지나게 되면 보통 하루 이틀만 지나면 많은 환자들이 정상이 좋아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정 재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요즘 전정 재활 운동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신경염으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우리가 당신이 집에 갈 때는 인터넷을 쳐서 전정 재활 운동을 찾아보세요. 전정 재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정신경염 재활 운동 방법도 있다고는 하셨는데 이석증과 전정신경염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또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 전정신경염 자체는 재발이 좀 드뭅니다. 오히려 전정신경염 증상이 재발했을 때 혹시 우리가 딴 거 했는가 이런 의문을 더 많이 합니다. 이석증은 흔히 재발을 합니다. 너무 이석증이 반복이 될 때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돌을 원래 집어넣는 그런 좀 간단하게 환자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왔는 몇몇 보고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 레벨이라든지 또는 골다공증이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실제 비타민 D를 공급한다든지 칼슘을 공급했을 때 그런 이석증의 재발률이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방법이 도입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예방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 사실 뭐 여러모로 어지럼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앞서 그 원인 가운데 뭐 말초신경계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중추신경계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연세가 높아질수록 중추신경계의 원인이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 환자분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2세 환자분이고요. 평소에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을 갖고 있던 분입니다. 운동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어지럼이 생겼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마침 옆에 있어서 부축을 해서 다행히 집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구토를 하고 주변이 빙빙빙 돌아가고 균형을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뭔가 만졌을 때 얼굴이 좀 느낌이 이상하다, 또 팔다리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목소리가 약간 쉬었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물을 마시라고 해서 물을 주니까 물을 잘 삼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뒤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했는 경우죠. 그리고 고혈압, 심장 부정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내혈관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이 동반되었고 어지럼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경학적 이상도 같이 동반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 우리가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뇌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뇌이고 이 뒤쪽에 붙어 있는 작은 것이 소뇌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이 내관이라는 부위입니다. 이 소뇌와 내관 부위가 우리가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 소뇌 부위와 내관 쪽으로 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척추뼈 사이로 올라가는 척추혈관이고 이것이 바닥혈관입니다. 그래서 척추혈관이나 바닥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소뇌 부위나 내관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 걱정하는 어지러움은 실제 뇌졸중을 대부분 다 그걸 걱정하실 겁니다. 실제 응급실에 오셔서 어지러움을 걱정하시는 분도 다 그런 이유고요. 네. 어떤 보고에 따르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으로 방문한 환자 중에 50세 이상의 환자 중에 거의 4분의 1이 소뇌 부위의 뇌경색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이런 소뇌 부위의 뇌경색 환자들 우리가 예를 들면 어지러움이 있으면서 힘이 빠진다, 말이 어둔하다, 감각이 이상하다 이러면 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단지 어지러움만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한 10%는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줄기나 소뇌를 공급하는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어지럼증은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위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의심을 해야겠죠. 나이가 많으신 분이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있는 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을 갖고 있는 분이 갑자기 어지러움이 생기고 한 수분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데 좀 이따 또다시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지러울 때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할 정도로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향전환성 눈떨림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인데 신경과 의사가 아까 내 눈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 눈의 움직이는 방향일 때 우리가 반드시 뇌를 의심해야 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눈의 움직임이 있을 때는 항상 뇌의 문제구나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눈을 주시하라고 손가락을 주시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환자가 눈동자가 띄고 있을 때 왜 오른쪽을 바라봤을 때
예를 들면 오른쪽을 바로 했을 때 환자가 오른쪽으로 뛰고 왼쪽을 바라고 했을 때 왼쪽으로 눈이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정상 아닌가요? 아니요. 원래는 뛰면 안 됩니다. 뛴다고요? 예,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안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탁탁탁 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튀는 것이 방향이 양쪽 방향으로 생길 때는 항상 뇌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도저히 걸을 수 없을 정도, 어지럼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균형을 잘 못 잡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푹 주저앉고 막 서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극심하게 균형 장애가 있을 때는 항상 뇌의 문제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비나 감각 이상, 발음이나 또 두 개로 보이는 것이 이 앞에 있었다든지 또 뭐 다른 또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뇌의 원인에 의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어지럼증을 담당하러 뇌로 가는 혈관이 후뇌순환계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척추혈관하고 바닥혈관입니다. 이 후뇌순환계가 어지럼을 담당하는 뇌인 소뇌와 뇌간에 피를 공급합니다.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정상이 생겼다가 다시 피가 가버리면 정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행히 좋아졌네가 아니라 이것은 곧이어서 혈관이 막힌다는 걸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뇌졸중에 준해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후뇌순환계 일가성 뇌혈 발작이 맞다면 그때는 뇌졸중에 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지럼증의 올바른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분께서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력을 잘 듣고 이전에도 이런 어지럼이 반복되었는지 어떤 자세에서 생겼는지 어지럼이 있을 때 구토가 있다든지 또는 이명이 있다든지 또 중추신경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저림감이나 복시나 힘 빠짐이 있는지 또 그 환자가 어떤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필요하면 뇌영상 검사나 어지럼증 기능 검사를 시행해서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두통과 어지럼증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두통과 어지럼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과 어지럼이 일시적인 증상으로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런 두통과 어지럼이 다른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걱정을 하는 뇌질환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하나의 전조이거나 위험 신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과 어지럼이 일시적으로 있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점점 심해질 때 그리고 어떤 간단한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때는 관련과 전문의를 꼭 만나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예. 앞서서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두통약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약물 과용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통과 어지럼증이요 각종 뇌질환의 위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이나 자가 판단하지 마시고요. 의심이 좀 된다 싶으시면 꼭 병원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신경과 이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